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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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저희는 마인드숨 심리상담 코칭 연구소 김미숙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네. 그 마인드숨 심리상담 코칭 연구소 홈페이지에 네. 정신 분석적 접근. 말이 어렵네요. 정신 분석적 접근과 대인 관계 과정에 기반한 심층 심리 역동을 다룬다라는 소개글을 봤어요. 네. 이게 지금 읽다 보니까 말도 좀 어렵고. 이렇게 네, 어려운 이게- 말 썼을까? 근데 이제 심리 쪽에서 쓰시는 단어들이 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뭘 봤냐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2019년 그 진로,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관계되어 있는 어느 학원에서 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계속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그 입시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 용어가 뜻하는 걸 잘 모르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맞다, 나도 그랬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하라는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그 문구를 딱 읽다 보니까 그 단어가 생각나서 순간 웃겼어요. 용어가 어려워요. 네, 이거 좀 잘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게요. 이제 꼭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행동의 원인이 이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네. 근데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이러는지 그 심리적인 원인이나 동기를 본인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안다고 느끼는 그거는 굉장히 자기가 일상에서 표면적으로 느끼는 수준이고 네. 좀 더 심층적으로 내가 좀 더 깊은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분석적인 어떤 접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이런 내적 동기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대부분 그런 내적 동기들은 심리적인 어떤 얽힘들이 있을 때 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컴플렉스라는 말 많이 하시죠? 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감정의 덩어리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 내 감정이고 어느 게 왜곡된 감정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내가 이런 행동, 문제의 원인이 됐던 행동에 이런 심리적인 기저에 그런 동기가 얽혀 있는 감정들이 마구 얽혀 있다라는 걸 새삼 알게 되고 네.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나한테 불필요한 감정들, 또 내가 존중해줬어야 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 감정에 얽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면의 심리적인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요. 그런 심리적인 동기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너무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왜 이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지? 말하면서 자기의 무능감, 무가치함으로 막 해결을 내리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가 그것 때문이 아니고 너의 진정한 원인은 이런 것들 때문이었겠다라는 걸 해석을 받고 또 분석을 또 제대로 받게 되면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군요.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하는 자기 해석이 이렇게 수반되니까 그 이해만으로도 너무 치유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행동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자기 심리적인 얽힘을 올바르게 보게 해주는 아주 충실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인과정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수반돼서 대부분 행동과 우리의 심리적인 관계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쌍방간의 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과의 관계, 또 지금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 얽힘이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관계의 얽힘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의 패턴이 집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게 문제가 돼서 네. 어떻게 나타난단 말이야. 만약에 뭐 가정 내에서 내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아빠는 권위자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직장에서도 그 권위자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든지.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의 패턴들이 결국은 내가 사회생활로 영역이 확대가 됐다 할지라도 내 관계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불편함의 역동이 똑같이 이렇게 패턴화돼서 반복되고 있는 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탐색을 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내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얽힘, 거기에 가려진 내 욕구, 내 동기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아니면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어떤 무거움,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받고 내가 스스로 덜어버리게 되면 좀 살만해지는 거죠. 아,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전 이미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어는 어려웠지만 네. 굉장히 좀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고개를 네. 끄덕끄덕하면서 네.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원인을 모르면 엄청 무서워지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무슨 큰 병이 있나? 불안하고. 근데 이런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인을 네. 몰랐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자책하게 되는데 그걸 좀 알고 나니까 아직 뭐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바로. 네.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CT 찍고 했던 거 생각나네요.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행 간 날부터 계속 오른쪽 배가 뜨끔뜨끔 아팠는데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내고. 참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진통제 먹으면서 참았어요. 세상에. 먹으면 괜찮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프고 그리고 또 여행 가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쉬지 않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자마자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들 집에 보내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일 확률이 높고 이게 잘못돼서 터지면 수술이 더 복잡해진다. 네, 그러니까 얼른 이걸 써줄 테니 얼른 응급실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서 있으면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을 했네요. 되게 그렇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해프닝으로 끝난 다행히 맹장이 아니었던 네.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내긴 했는데 아무튼 맹장은 아니었고 그날 거기 있으면서 저는 이제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응급실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절박함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태도 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뭔가를 느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시니까 아픈데 원인을 모르면 더 무섭다. 아주 맞아. 깊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터질까봐. 나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상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도 아주 편치 않으셨을 것 같고 여행 돌아와서도 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때 또 코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걱정에 우려에 또 그러셨구나. 사랑받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페북에다가 그냥 계속 할 일이 없어서 그 내용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해 주시고 힘주셔서 내가 그래도 세상을 그냥 나름 괜찮게 살고 있구나. 또 그렇게 확인을 한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 관종짓을 했네 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는 했는데 결과가 막 이렇게 부풀려서 굉장히 사랑받음을 알았어.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 관종이야?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맞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게 내 모습이 제가 이제 많이 했던 모습들이 아니어서 그날 그 글을 계속 읽고 답글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는데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람은 어느 상황이나 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랬어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아파도 응급실은 들어가지 말자.
정말요? 내가 걸어서 진료실로 가자. 그때 시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저는 그 기해년을 네. 되게 재밌게 해석하신 걸 또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새해가 지금 들어서서 사람들이 다 이제 올해는 나의 운세는 어떨까 막 이런 거 막 이제 저도 라임을 좀 좋아하는데 네. 되게 재밌게 해석해 놓으신 거 봤어요. 기필코 헤어질 게 있어서 기해년이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다는 건 네. 뭔가 헤어지고 싶은 게 있구나. 2018년 한 해 대표님에게 있어 헤어지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유, 그러게요. 헤어지고 싶은 거. 그 뭐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건데 집착과 음. 심리적인 이 모든 집착과 좀 헤어졌으면 네. 이 집착이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때 우리가 매달리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네.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집착은 과거 지향이에요. 그렇죠? 불만족스럽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네. 되게 과거지향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다시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현재에 내가 그래도 안 그래도 마음을 써야 될 것들이 현재에 놓인 그다음 미래에 대한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그 후에 그 실망에 그 자책감에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에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게 그렇죠. 집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더 현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일정량의 우리 심리적인 에너지를 배분해서 쓰는 건데 우리도. 그러네. 근데 거기다가 다 쓰다 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집착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것들을 다루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 돼버리고 그렇죠. 뭔가 힘이 들어지게 되죠. 그러네요. 그리고 과부하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리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내 과거의 어떤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얽혀 있는 내 감정의 부당함들이 자기가 아직 수용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에 얽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다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또 긍정적인 감정이 얽혀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리운 거에 꽂혀 있는 거야. 그때가 좋았어. 좋았었지 왕년에 막 네. 이러면서 그 좋은 것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뭔가 불만족하게 돼서 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상실이네. 그것도 상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의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 날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망할 수 있게 되면 그 집착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덜어지게 되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집착에 얽혀 있는 감정의 부당함들 있죠. 그런 거 사실 기억을 더듬어서 상담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것도 많다라는 걸 또 새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집착이 어떻게 될까요? 덜어지게 되겠죠. 네. 아, 이건 놔버려도 되는 거구나. 내려놓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무거움을 좀 벗게 되니까 내가 현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집착을 덜어낸다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그 기필코 헤어져야 돼. 우리 모두가 기필코 헤어져야 될 건데요. 네. 그러게요. 그러게. 집착 때문에 드라마도 재밌는 거 많이 있네요. 일종의 막장 드라마 보면은 집착에 의한 게 그러네요. 많아요. 거기 고수들만 모여 있죠. 그렇죠. 집착의 고수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끝판이죠, 완전. 집착을 좀 버리고 네. 보내버리는 그런. 내가 떠나보내야 돼요. 기필코 헤어지자 우리 집착하고. 그럽시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엄마의 역할을 네. 감당해내는 거는 사실 감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도 여자다. 저희 그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그 대표님께서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엄마와 여자에 대한 견해가 있으실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여기 내 이 프로그램 그 엄마도 여자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많고 생각나는 게 많고 얘기할 거들이 많고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제목을 잘 지으셨는지. 우리 코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 그러게 뭔가 갑자기 뿌듯뿌듯. 엄마도 여자라고 외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보면요, 엄마하고 여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여자는 성별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자도 어떻게 보면 존재의 입장에서의 여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 안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땐 딸, 그렇죠. 딸로 시작했다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내가 되고 그 아내가 또 아이를 낳으면은 또 엄마가 돼요. 그리고 그 엄마의 또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준 할머니가 그렇죠. 되고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여자는 존재의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그 단어지만 그 엄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의 어떤 기대 역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나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네이밍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엄마라는 기대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특히 이 엄마라는 타이틀은 그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우리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숙명적인 그 역할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타이틀이 그냥 딸의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타이틀인데다가 사람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성 본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책임을 다하려는 거에 너무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여자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타이틀 다 버리고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맞아. 어떤 그 무엇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엄마라는 그 아주 책임감이 과도한 그거에 충실하면서 살려다 보니까 내가 다른 역할들도 많고 다른 내 욕구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차치가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 이런 회의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나는 되고. 누구, 여긴 네. 어디 막 이래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인 함의 속에서 그 엄마에도 좋은 엄마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사회적인 함의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함의가 있거든요. 그거에 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 엄마의 역할이에요.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사람은 살 때요, 행복을 추구하려면은 그런 사회적인 기대 역할에만 충실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자로서 온당히 누려야 될,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자기의 기본 욕구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면서 이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내 삶을 통해서 다 성취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기능으로만 너무 과도하게 책임과 어떤 역할을 다 하다가 힘들다 보면은 말 그대로 내 욕구는 저 뒤에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뭔가 치우치고 이거는 행복한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찾겠다. 그래서 왜 엄마로서 살다가 또 인생 후반부에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또 사회의 관계 속에 또 뛰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이렇게 균형이 뭔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자기 목소리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엄마도 여자다. 이 타이틀 속에는 그런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녹아있는 네. 이 말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 짧은 단어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딱 문구를 봤을 때 이 방송 프로그램 이 타이틀을 딱 봤을 때 진짜 하고픈 얘기가 많다. 이 얘기는 나가서 한번 꼭 해봐야 되겠는데 아주 질문을 적절하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욕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네요. 그동안은 저희가 게스트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송이었다면 오늘은 게스트분이 저희의 맞아요.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데요. 맞아요. 훌륭한 게스트를 모셨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엄마로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넛지 효과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이게 제가 뭐 어떤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을 성공 경험담으로 막 이렇게 내세울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상담이라는 직종에 몸담으면서 경험으로서 느낀 거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작은 일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힘든 어떤 상황에 맞게 되면 이거를 탈피하거나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계기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뭔가 구원받고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에 대해서 꿈꾸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되게 엄마로서 살다가 되게 이렇게 지치는 경우 있잖아요. 지치고 뭔가 무기력하고 갑자기 좀 마음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막 이러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이불 쓰고 눕는 거야. 드라마에서 이게 띠하고 눕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꼭 이제 실제는 띠를 잘 안 하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돼서. 그냥 그게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뭐 거기서 온갖 상념에 젖죠. 그렇죠. 생각을 곱씹고 그래 답이 안 나와. 더 빠져들어가는 더 거네. 빠져들어가요, 계속. 이불 네. 밖으로 김나잖아요. 네. 막 침잠되고 그런데 거기서 한 6시간, 7시간이 누워갖고 머리가 띵해갖고 일어나 보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 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나만 않고. 울적해. 내 생각만 더 복잡해지고 왠지 바보 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어느 날 순간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 아무리 해봐도 답도 안 나오는 이거를 이불 속에서 6시간이나 하고 있었다니라는 생각에 갑자기 뻗뜩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화장실이 깨끗해져서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분 좋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교육 분석도 받아보고 나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나름 이제 해석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요.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에너지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가치를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게 있고 하나는 자기 파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충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아까 이불 쓰고 누워가지고 상념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파괴적인 부분으로 그러네.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인 경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일어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했잖아. 근데 네. 그게 뭐 멀고 유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있고 가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했어. 그러고 났더니 그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뭔가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준 거야. 작은 그렇군요. 작은 청소 그것 하나가. 하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거고 막 이제 이렇다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하고 그걸 다시 바라봤더니 내가 세상에 뭔가 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좀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쓰고 맨날 고민해봐야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도돌이표를 찍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맞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언가를 그냥 생각 속에 침잠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뭔가를 해보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생산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정말 좋은 처방전인데요. 네. 저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갑자기 정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거. 그러면서 뭔가 좀 카타르시스 같은 거 느껴지고 갑자기 번쩍 뛰는 그 아이디어도 생각날 때도 있고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네. 스스로 부여하셨던 거예요, 그러네. 이미.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울의 반대는 그러니까 활력이라고. 네.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기 지금 상황을 활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활동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작은 걸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가치를. 그러면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며 살고 싶은지 궁금해요. 아, 이제는 꿈꾸는 것도 다 떠나보내야 될 나이라서. 꿈도 기필코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나이가 이게. 너무 몸도 동안이시라 또. 그런 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또 물어보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더 갖고 싶은 거에 더 많이 이게 관심을 두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기까지 내 과정들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사실 내 힘으로 온전히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태어날 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내가 다 성취하고 이루고 내가 노력해갖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이게 하나하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은 나 혼자서 이룬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군가 분명히 알아줘서 또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그 인정해 주는 상대방이 없으면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가 이름이 김미숙이잖아요. 내가 미숙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 김미숙이야 이러고 태어난 거 아니고요. My name is 김미숙. 그게 아니라 엄마가 미숙아 하고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미숙인 줄 아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그 무언가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어울리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나도 내가 훈련도 받고 내가 공부도 했지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찾아주고 그런 나를 통해서 변화하고 인정해주는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치를 느끼고 존재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하다못해 제 팔다리가 멀쩡하니까 여기도 오고 그렇네요. 그죠? 숨을 쉬고 네네. 살아있으니까 여기도 오고 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떠나보내야 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뭐 옛날에는 몰랐던 그 남편이 속삭이는 것만 봐서 꼴보기 싫었다면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내가 밥 먹을 때 같이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먹어주는 게 어디야 막 이러면서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내 옆에 있는 모든 그런 대상들, 그다음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많이 가져서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그냥 말이라도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멋지십니다.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하는. 네. 미숙아 불러줘서 내가 미숙인 걸 알았다는 얘기 하시니까 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네, 저하고 맞아요. 이름도 같아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 저는 또 음. 가장 또 마음에 와닿고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쓰신 말씀 중에 누군가의 활이 되어서 네. 첼로가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 경외로운 힘이 뭐였는지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SNS에 올렸던 글 중에 맞아요. 하나였죠. 네. 이제 그게 제가 첼로 연주를 듣다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연주자가 그 멋진 첼로 연주를 막 하는 게 우리 심취하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막 심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열심히 그 활을 이렇게 쓰는 그 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뭐라 했냐면은 저 활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내가 옛날에는 멋진 연주자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저 멋진 막 저런 거에 보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막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막 탐복하고 감동하고 막 이게 너무 부러웠잖아요. 나도 저렇게 인생에 한번 무대의 주인공도 돼보고 나 좀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었었는데 어느덧 내가 나이가 들고 여기까지 와도 보니까 이제 내가 활인 거야.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초라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 활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연주자는 저 활이 없으면 첼로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첼로가 아무리 멋져도 연주자가 없으면은 저게 악기로서의 가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주를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청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와, 진짜? 그걸 듣고 막 박수를 쳐주고 열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그런 창의적인 에너지도 다 뿜뿜 나오는 그쵸, 거고. 예. 이게 모든 게 이게 혼자서 무언가가 멋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다 조화롭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력을 해서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저 연주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는 제가 멋지게 연주하는 연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첼로라는 멋진 악기를 원래 그 사람이 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기 소리를. 네. 그런데 그 연주자가 연주한다는 거는 약간 조금 저한테는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 그 첼로라는 게 만약에 내 내담자라면 나는 활이 돼서 이분한테 그런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고 네. 그다음에 이 도구와 이 첼로라는 어떤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끔 훌륭한 연주자를 어딘가에서 또 보내주시고 또 그 연주가 있기까지 또 많은 훈련의 과정들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터이고 또 오케스트라도 협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협연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조화와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멋진 연주자에만 꽂혀 있다가 이제는 내가 활로서 그런 악기의 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활의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그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겸허해지는 느낌을 이렇게 그때 좀 한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어서 제가 글로 그걸 쓴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연주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 과거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하나 없으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의미에 내가 아마 글로 그걸 하나 던진 건데 제가 또 잡았습니다. 그거를 바로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하는 저희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 3개만 뽑으신다면요?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굉장히 식상한 게 아니고 친근합니다. 되게 소중한 말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있어서
신뢰, 누군가를 믿고 나를 믿어주는 관계.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또 인간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언가 그래도 희망을 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또 그 와중에 또 희망을 품고 그런 작은 소망 하나씩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을 또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 애를 쓰잖아요. 그런 희망이 또 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사랑은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사랑이야말로 관계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아주 흔한 언어지만 저한테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항상 제 머리에 화두에 있고 항상 그거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네.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키워드가 있는 청취자들에게 네.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가 있다면? 아, 이거는 뭐 제 주제에 추천까지는 그렇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는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쓴 글이고요. 책이고 네. 또 하나는 제독 한국 작가세요.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철학자이고 사상가이신데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은 사람들, 지금 현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느끼는 그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굉장히 바쁘게 살고 쫓기며 살고 맞아요. 힘들게 살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846년인가 몇 년인가의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네. 근 300년 가까이 된 이 시기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거든요. 맞아요. 이 시기에 동안 우리가 지금 성장해가는 이 문명의 이기의 속도를 인간이 감히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도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이 속도를 인간이 거기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그렇죠. 속도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누리려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바쁘고 그렇죠. 그럴수록 더 힘들고 그럴수록 여유가 없고 이게 이런 삶이 돼버렸어요. 행복하려고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더 허우적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행복의 본질이 뭔가 더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안 행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이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소외, 그 인간 소외의 어떤 그 부분이 소유 양식에 달려 있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어떤 나의 지금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거의 연장에서 이 한병철 씨는 어떤 것들을 피력해 놨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현 시대에는 또 개인적인 어떤 성취들을 많이 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주의가 많이 팽배해가지고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난 내 행복을 추구할 거야.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데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네. 이런 어떤 사상들 속에서 자기를 굉장히 긍정화시키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자기의 어떤 성취들을 이뤄나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뻐야 되잖아. 그런데 안 기뻐. 우울해. 그러니까 현 시대가 굉장히 자기 긍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서 자기 능력의 어떤 최대한의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회인 거예요, 지금이. 맞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고 우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자기 긍정 속에서 성취한 문명의 이기 속에서 결국 이 인간이 자기 소외란 자기 함정에 빠지는 이걸 좀 들여다보자. 네. 그 차원에서 이제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거구나. 그러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이어서 저를 들여다볼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많이 반추해 볼 수 있는 책이죠. 아, 그러네요.
잠시 읽으면서. 숨 쉴 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 마인드 순처럼.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돼서 되게 아쉬운데 네. 이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이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네.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네.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나 어떤 토닥토닥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막이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생각 속에 침잠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자기의 어떤 생산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살게 하는 또 다른 어떤 생산적인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 기법적인 어떤 요법으로 처방을 내릴 때 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데?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선생님 하고 얘기할 때도 일단 한번 해보고 와서 우리 얘기 나눠보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분들도 그걸 하고 와서 굉장히 저와 같은 그런 가치를 느끼고 조금씩 우울과 무기력에서 이렇게 조금씩 탈피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네.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나를 세워가는. 저 아까 대표님이 감사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고 또 지금 사실 일상에 살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작은 일을 하나하나 찾아 하면서 나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네.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혹시라도 이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이 말을 잘 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어요. 네네. 제가 이 말을 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칭찬과 인정에 있어 남들에겐 후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야박한 우리입니다.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마음고생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당신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저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과 싸워왔고 멋지게 극복하면서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분명 큰 수고이거든요. 그런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그런 나 자신을 잊지 마시고 아낌없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거 들으시면서 눈물 또르르 저도요.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뭉클했어요. 뭔가 알아주는 느낌? 네. 안아주는 느낌. 네. 그렇네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사랑 많이 나누어주시는 마음 상담사 되시고요. 네. 그 대표님의 마음 챙김도 하시는 기해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엄마도 여자다에 나와주셔서 영광이고요. 좋은 이야기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 문구에 뭉클하시고 위로받는 느낌 많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나한테 칭찬하는 말하지 말고 그냥 문장으로 한 3개 정도 써가지고 포스트잇으로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싱크대 같은 데 붙여놓고 주무시는 날 되시길 바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